확성기 소리는 새벽을 찢었다. 잠결에 들리는 그 쇳소리에는 늘 같은 단어가 섞여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음색이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목을 죄고 외치는 것처럼 한음 한음이 거칠게 갈렸다. 전 인민은 즉시 비상소집에 응하라. 이동을 삼가고 모든 초소는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나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군복보다 먼저 손이 간 건 베개 밑에 넣어둔 교대 근무표였다. 분대장에게 근무표는 영영서이자 목줄이었다. 10분 단위로 끊겨있는 교대 시간이 우리 분대의 숨을 세는 시계처럼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다. 왜 하필 오늘이지? 왜 하필 우리 구역이지? 밖에서는 이미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쾅 하고 닫히는 소리 뒤로 자물쇠, 쇠사슬이 당겨지는 마찰음이 길게 이어졌다. 사소한 소리인데도 가슴 한복판이 내려앉았다. 철문은 늘 닫혀 있었지만 오늘은 더 무겁게 잠기는 것 같았다. 나는 초소로 뛰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여전히 있었고 경계등은 늘처럼 강물 쪽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이 오늘따라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내는 덫처럼 느껴졌다. 국경은 원래 숨막히는 곳이다. 바람은 항상 강물 냄새를 실어오고 겨울이면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어릴 적엔 그냥 자연의 소리였는데 분대장이 된 뒤부터는 틈의 소리로 들렸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틈, 누군가가 사라질 수 있는 틈, 우리는 그 틈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그 틈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 초소 앞에 도착하자 이미 상급 지휘관이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가 내게 건넨 건 새로운 암호표였다. 암호가 바뀌는 날은 흔치 않았다. 암호 변경은 곧 무언가가 새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순간 눈을 피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대장, 통신 차단이다. 외부 연락 금지. 교대 기록은 오늘부터 따로 보관한다. 따로 보관. 그 말이 내 귀에서 오래 맴돌았다. 기록이 따로 모인다는 건 누군가의 이름도 따로 모인다는 뜻이었다. 나는 우리가 쓰는 근무일지의 마지막 칸을 떠올렸다. 이상 징후란 거기에 적힌 글씨 하나가 사람을 살리거나 죽였다. 뒤이어 보이부 합동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번졌다. 소문은 늘 사람들 입에서 자라났다. 누구는 들었다고 했고 누구는 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은 소문이 아니라 예고였다. 멀리서 검은 코트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군인처럼 당당하지도 주민처럼 급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걸었다. 나는 내 분대원들을 불러세웠다. 총을 점검하라고 말하면서도 내 눈은 자꾸 교대 근무표로 돌아갔다. 10분. 겨우 10분. 이 좁은 강가에서 10분은 짧지만 어떤 사람에겐 생애 전체가 바뀌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 틈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그 틈을 기다렸을까? 그리고 나는 그 틈을 막는 사람이었나? 찾는 사람이었나? 분대원 하나가 속삭이듯 물었다. 분대장 동지,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조용히 해. 눈만 앞으로. 그 말이 사실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눈을 앞으로. 지금은 앞으로만 봐야 한다. 뒤를 돌아보면 나는 이미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방 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얼음과 진흙 냄새 사이로 멀리 중국 쪽의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다. 그 빛은 늘 금지된 세계의 신호 같았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분대장은 표정을 들키면 안 된다. 눈동자 하나가 조사가 된다.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질문이 점점 커졌다. 내가 지키는 건 국경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이 감옥인가? 그리고 그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상소집, 야간 검문 강화, 통행증 전수검사. 단어들이 확성기를 타고 끝없이 쏟아졌다. 마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세상을 통째로 잠그는 것처럼. 나는 알았다. 이번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는 걸. 이번엔 누군가가 진짜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넘어갈 준비를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준비에 내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걸. 여러분은 10분이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10분을 어떻게 틈으로 만들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날 공기는 유난히 메말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겨울 탓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나는 알았다. 두려움은 사람의 침을 말리고 말수를 줄인다. 초소 안 난로는 꺼져 있었다.
석탄은 대급표가 없으면 꺼낼 수 없다. 분대장인 나도 손을 녹이려면 허락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장갑 낀 손을 금속 책상 위에 얹었다. 얼음 같은 냉기가 장갑 너머로 전해졌다. 밖에서 군화가 아닌 가죽 구두 소리가 났다. 규칙적이고 느린 발걸음, 보웨이브의 걸음이었다. 문이 열리기 전 많은 분대원들의 얼굴을 한 번씩 훑었다. 20살 남짓한 애들. 그런데 그날은 모두가 늙어 보였다. 문이 열리고 계급장 없는 코트가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짧게 말했다. 서명. 나는 펜을 들었다. 손목이 떨릴 뻔했다. 떨면 안 된다. 떨리는 순간 나는 문제가 된다. 이를 악물고 이름을 적는 동안 머릿속엔 숫자 하나만 남았다. 10분. 내가 매일 확인하는 교대의 단위, 사람을 갈아 넣는 시간표, 그리고 누군가에겐 살아남는 틈.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이 잠긴 느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지키는가? 독경인가? 악령인가? 아니면 내 사람들인가? 확성기 소리는 다시 울렸고 그 음성은 마치 내 머릿속까지 통제하려는 것처럼 집요했다. 그때 초소 밖에서 누군가가 끌려가는 비명 같은 숨소리가 짧게 새어나왔다.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인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끝만 더 차가워졌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의 비상방송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시간 속에 숨어 있었다. 우리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4시 30분.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 나는 눈이 먼저 떠졌다. 국경 경비 초소에서 오래 근무하면 몸이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공기 속에서 나는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늘 근무표였다. 교대 근무는 10분 단위로 끊겨 있었다. 처음 분대장이 됐을 때 나는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10분이면 담배 한 개를 끝까지 피우기도 애매한 시간이다. 누군가는 겨우 눈을 붙였다가 또 일어나야 했고 누군가는 방금 전까지 강을 보다가 다시 산을 보러 뛰어야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10분이 나에게는 통제의 리듬이 되었다. 너는 근무표를 접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끝으로 모서리를 꾹 눌렀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면 주변이 깨어난다. 여기서는 작은 소리 하나도 감시가 된다. 가짜 평온은 그렇게 시작됐다. 낮에는 늘 똑같은 업무가 반복됐다. 초소 주변 순찰, 탄약 점검, 관측 기록 정리. 나는 하루에 3번 관측용 쌍안경에 렌즈를 닦았다. 렌즈에 서리가 끼면 저쪽이 흐려진다. 우리에게 흐림은 곧 그래서 나는 구두약보다 먼저 렌즈 천을 챙겼다. 그 천은 원래 군 보급품이 아니었다. 정식으로 배급된 적도 없었다. 나는 주민에게서 몰래 구한 면천을 잘라 쌍안경 케이스 안쪽에 숨겨두었다. 그게 내 직업의 디테일이었다. 그 천 한 장이 군대장인 나의 생존을 결정했다. 식사는 늘 부족했다. 군대원들에게 주는 식량 배급은 서류상으로만 정확했다. 실제로는 늘 모자랐다. 쌀은 모래가 섞였고 옥수수는 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규정량을 기록하고 실제로는 각자가 알아서 버텼다. 나는 그게 부끄러웠다. 아이들이 숟가락으로 옥수수밥을 퍼올릴 손목뼈가 드러나는 걸 볼 때마다 목 안쪽이 따끔했다. 분대장 동지, 오늘도 이거예요.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먹어. 남기면 문제돼. 문제. 그 단어는 음식보다 더 많이 우리의 입을 채웠다. 그 시절. 국경은 조용했지만 조용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위험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움직이면 바로 걸린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동은 철저히 통제됐다. 초소 밖으로 나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했다. 분대장인 나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는 한 번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날도 나는 초소에서 쌍안경을 붙잡고 있었다. 눈앞에 강물은 흐르는데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내 뱃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사람인가? 그게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또 하나의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매주 목요일이면 사상학습이 있었다. 우리는 난로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방에서 구호를 외워 충성, 결사 같은 단어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 혀가 마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분대원들의 눈을 봤다. 어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어떤 눈은 겁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나의 눈도 있었다. 나는 늘 분대원들에게 말했다. 말 조심해라.
피가 있다. 그 말은 경고였지만 사실은 부탁이었다. 제발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제발 우리를 다 죽이지 말아달라는. 그런데도 삶은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초소 옆에 작은 창고에서 연탄을 꺼내고 탄약고 문을 열었다 닫고 매일 같은 시간에 교대 기록을 적고 같은 지시에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그런 날들 속에서 나는 가끔 아주 짧은 딴 생각을 했다. 강 건너편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 그건 밤마다 조금씩 달랐다. 어떤 날은 2개, 어떤 날은 4개. 바람이 불면 빛이 흔들렸고 나는 렌즈를 조금 더 가까이 대며 숨을 죽였다. 저 빛 아래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저쪽은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숨을 죽이며 살까? 그 질문은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체포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내 속에서는 계속 울렸다. 조용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질문이 내 동기를 만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부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날 저녁 나는 근무표를 새로 작성했다. 교대 시간이 바뀌었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연필을 들고 칸을 채우다가 잠시 멈췄. 손끝이 이상하게 저렸다. 그 순간 종이 위에서 연필심이 미세하게 풀어졌다. 딱! 하는 작은 소리. 나는 풀어진 연필심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 조각은 너무 작았어. 손바닥 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내 운명도 이렇게 작은 틈에서 풀어질 수 있다는 듯이. 나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당시에는 몰랐다. 그 조각이 내가 처음으로 숨긴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초소 바깥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한 번 아주 짧게 멈췄다가 사라졌다.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 그런데도 내 속은 이미 알고 있었다. 창문이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만 유지되는 거라는 걸. 다음 날부터 모든 리듬이 아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국경은 원래 단조로운 곳이다. 위험도, 평온도 늘 같은 얼굴로 온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진다. 마치 눈 위에 떨어진 한 점의 검은 재처럼. 그날 아침 초소 식당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했다. 밥 냄새가 아니었다. 철 냄새였다. 물이 끓는 소리보다 먼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릇을 떨어뜨렸나 싶었지만 아니었다. 군대원들 사이에서 말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식판을 들고 앉아 그들의 손을 봤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옥수수밥을 입에 넣는 순간에도 다들 귀를 세우고 있었다. 누가 들을까, 누가 지나갈까봐. 우리는 초소 안에서도 늘 밖을 살았다. 그때 내 옆자리에 앉은 최하급 병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본대장 동지, 오늘 통행증 검사 나온답니다. 통행증,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바꿨다. 통행증 검사는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걸러내는 도구였다. 통행증의 도장 밑이 하나, 발급 날짜 하나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거기서 멈춘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누가 그래? 그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야간 검문 강화된대요. 그리고 보위부 합동조가 우리 구역도 훑는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본대장이 흔들리면 분대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올 게 왔다. 그날 오전 우리는 초소 앞에서 전수검사 형식의 점검을 받았다. 사상검열은 늘 말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손으로 끝난다. 주머니, 속옷, 신발 깔창까지 사람의 가장 사적인 곳까지 뒤지는 손길은 늘 차갑고 익숙했다. 보웨이브 조사관은 내 앞에 서서 내 군복의 단추를 하나씩 확인했다. 단추 구멍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눈빛을 보며 나는 갑자기 숨이 얕아졌다. 그는 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근무일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주 작은 연필심 조각이 떠올랐다. 파트 2에서 내가 주머니에 넣어둔 그 조각.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되살아났다. 혹시 내가 어젯밤에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에 올려두었나? 나는 내 손바닥 안쪽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다. 조사관이 서랍을 뒤지다 말고 내 근무표에 시선을 멈췄다. 10분 단위로 줄이 빼곡히 적힌 교대표. 사람들은 보통 그런 표를 보면 지루해한다. 그런데 그는 달랐다. 마치 그 안에서 틈을 찾는 사람처럼. 그가 낮게 물었다. 본대장, 교대 시간이 왜 이렇게 촘촘하지? 나는 준비된 말로 대답했다. 3부 지시입니다. 경계 강화로
교대 간격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은 끄덕이지 않았다. 그 눈은 계속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감시는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을 이용해서도 사람을 잡는다는 걸. 그날 오후 초소 밖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주민들이 작은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검문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레 바닥을 뒤집어 보이며 우린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손이 떨리는 걸. 조사관은 즐기듯 바라봤다. 한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요즘은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오. 그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금복을 입고 있었다. 총을 메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노인보다 더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그는 말은 할 수 있었다. 나는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밤이 왔다. 밤은 국경에서 더 길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강물 소리는 커지. 바람은 더 날카롭게 변한다. 우리는 야간 근무를 나갔다. 경계등은 평소보다 더 밝았다.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진해진다. 나는 강 쪽을 보며 숨을 삼켰다. 그때 내 무전기가 아주 짧게 잡음을 냈지. 평소엔 흔한 잡음이.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잡음 뒤에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너무 짧아서 단어가 되지 못했고 너무 낮아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귀는 그걸 들었다. 내 몸은 그걸 먼저 알았다. 누군가가 우리 주파수를 훑고 있다. 누군가가 이것을 듣고 있다. 내 옆에 있던 분대원이 물었다. 분대장 동지, 들었습니까? 나는 한 문장만 말했다. 듣지 못한 걸로 해. 그가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눈빛을 피했다. 그날 이후 분대원들이 나를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존경이 아니라 확인처럼. 분대장은 안전한가? 분대장은 우리 편인가? 그런 질문들이 그들의 눈에서 보였다. 나는 그게 가장 두려웠다. 국경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의심이 더 무섭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린다. 한 사람이 찍히면 모두가 죽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초소 안에 근무일지를 펼쳤다. 이상 징후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다. 잡음, 검문, 소문. 그 모든 건 사실이었지만 적는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확정하게 된다. 기록은 칼이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연필을 들고도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손끝이 또 저렸다. 마치 그 작은 연필심 조각처럼. 그 순간 소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누군가가 문틈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존재를 느꼈다. 그 그림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했다. 나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시작된 건가? 이제 내가 찍힌 건가? 내가 찍힌 걸까? 사라지는 건. 국경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강물은 매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흐름을 멈춘다. 어제까지 웃던 얼굴이 오늘은 없고 이름은 근무표에 남아있는데 목소리는 사라진다. 우리는 그런 걸 전출이라 불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전출이 아니라 선거라는 걸. 그날도 처음엔 별일 없었다. 아침 점호 때 나는 인원수를 확인했다. 눈이 자동으로 숫자를 세었다. 분대장에게 숫자는 습관이다. 한 명이라도 비면 그 빈자리가 곧 나의 책임이 된다. 그래서 나는 매번 마지막에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목소리가 돌아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숨을 내쉰다. 그런데 김광철.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불렀다. 김광철. 침묵이 내 목을 타고 내려왔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무기였다. 분대원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동자들이 다 땅으로 박혀 있었다. 마치 이미 합의된 비극처럼. 나는 가심 안쪽이 서늘해졌다. 김광철은 야간 근무조였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강쪽 경계등 아래를 지키는 위치. 그 위치는 늘 바람이 세고 얼음이 얇다. 거기서는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발이 미끄러진다. 하지만 김광철은 그런 실수를 할 애가 아니었다. 그는 늘 규정대로 했다. 너무 규정대로 해서 가끔은 불쌍해 보일 정도였다. 군대원 하나가 겨우 입을 열었다. 분대장 동지, 김광철 동무는 어젯밤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다.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았다. 어디로 불려갔는지, 누가 불렀는지, 누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보웨이브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방 안의 온도가 한 번 더 내려갔다. 보웨이브라는 세 글자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 단어는 이 나라에서 이유 없는 결론이니까. 죄는
나중에 만들어진다. 먼저 잡고 다음에 죄목을 붙인다. 나는 얼굴 근육이 굳는 걸 느끼며 억지로 분대장다운 표정을 만들었다. 언제? 근무 끝나고 4시 10분쯤입니다. 교대가 끝나자마자 4시 10분. 나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했다. 근무표. 10분 교대. 김검철의 마지막 근무가 끝난 직후에 딱 그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근무표를 보고 있었다. 아니, 근무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초소의 문은 전보다 더 자주 닫혔다. 닫히는 속도도 빨랐다. 철문은 한 번 닫히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말도 함께 닫혔다. 누군가 웃으려다가 멈추고 누군가 농담을 하려다가 입술을 깨문다.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물었다. 왜 김광철이었을까? 그 애가 뭘 했다고? 혹시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질문이 내 뱃속을 비틀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두려움은 늘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그냥 고개를 든다. 그날 저녁 나는 보이부 초소로 불려갔다. 문 앞에는 등받이 없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 하나로 사람을 앉히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시간을 길게 만든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내 무릎은 움직이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떨렸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담배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나왔다. BOA 지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분대장 동무 김광철과 가까웠나? 나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대답했다. 분대원입니다. 근무관계입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화내지도 않았다. 보웨이브는 감정을 쓰지 않는다. 감정은 약점이니까. 최근에 소속 근무표를 누가 작성했다는 말 없이 내 이름을 떠올렸다. 그 근무표는 내가 썼다. 내 손으로 10분의 틈을 만들었다. 내 손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결정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제가 작성합니다. 분대장 임무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탱 끝으로 종이를 두드렸다. 그럼 더 잘하겠군. 틈이 어디 있는지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얼어붙게 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나를 압박했다. 사실을 모르더라도 모른 척하며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게 보이부였. 그날 조사실 한쪽에서 김광철의 군모가 보였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모자챙은 구겨져 있었다. 그 모습 하나가 내 목을 조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이 저렇게 버려져 있다는 것. 사람도 그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김광철은 무슨 죄입니까? 나는 결국 물었다. 너무 조용. BOA 지도원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느리게 말했다. 죄는 조사 후에 결정된다. 그 말은 사실상 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더 확실히 알았다. 김광철이 사라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가 첫 번째라는 걸. 처소로 돌아오는 게. 나는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을 보았다. 바람이 불면 발자국은 사라진다. 눈이 다시 내리면 아무도 그 길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도 그렇다. 여기서는 사람의 흔적이 너무 쉽게 지워진다. 나는 추서문을 열며 분대원들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눈.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점호 후 자체 점검을 했다. 보웨이브 지시였다. 분대원들에게 서로의 물건을 확인하게 했다. 누구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의 침상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뒤집혔다. 우리는 적을 감시하라고 배웠지. 서로를 감시하라고 배운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서로를 보고 있었다. 서로의 숨결을 세고 있었다. 한 사람만 삐끗해도 전부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틈을 만든다면 그 틈은 누구를 살릴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죽일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제 국경은 바깥이 아니 안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붕괴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김광철이 사라진 뒤 초소의 공기는 달라졌다. 똑같은 벽, 똑같은 철문, 똑같은 간바람인데도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 안쪽에 가루가 끼는 느낌이었다. 말이 마르기 전에 마음이 먼저 말라버렸다. 나는 분대장으로서 더 단단해져야 했다. 분대는 내 표정으로 안정되는 조직이니까. 그런데 그날부터는 거꾸로였다. 내가 안정된 척할수록 더 불안해졌다.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있나? 이미 내 뒤에 누가 붙어있나? 그게 시작이었다. 사라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빈자리는 곧바로 채워지지 않았다. 인원 공백은 위험이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무조건 근무를 유지하라는 지시만 내려왔다. 유지라는 말은 결국 더 굴려라 라는 뜻이었다. 근무표는 다시 내 손에 돌아왔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걸 큐로 보지 못했다. 10분 단위의 칸들은 마치 작은 감옥처럼 보였다. 한 칸에 한 명씩 가둬두고 딱 10분만
숨쉬게 하고 또 갈아넣는 구조. 나는 연필을 들고 시간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내 손이 자꾸 멈췄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 사이에 틈을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을 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초소에 새 규정이 떨어졌다. 야간 검문 강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뼈가 굳었다. 야간 검문이 강화되면 초소 밖뿐 아니라 안쪽도 뒤집힌다. 너가 몇 시에 화장실을 갔는지, 누가 몇 시에 물을 뜨러 나갔는지까지 기록된. 밤의 어둠은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둠 자체가 죄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무지 통제. 이제 우리는 초소 안에서도 구역을 나눠 움직여야 했다. 탄약고, 관측실, 통신실, 모든 공간에 책임자를 두고 이동할 때마다 확인을 받았다. 나는 분대장이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는 단지 관리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 통제의 방식이 바뀌는 걸 보면서 깨달았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사냥이다. 사냥은 늘 덫을 놓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 덫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발로 덫 위를 걸어간다. 아니,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날 오후 나는 관측실에서 쌍안경을 닫고 있었다. 국경 경비 초소 분대장에게 관측실은 심장 같은 곳이다. 여기서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기록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나는 렌즈를 닦으며 숨을 가다듬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소리 없이. 고개를 돌리자 보웨이 지도원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측 기록을 훑어봤다. 나는 그 눈이 종이를 읽는 게 아니라 내 숨을 읽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낮게 말했다. 요즘은 강 건너를 자주 보나? 짧은 질문이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끝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을 준비하며 목구멍이 잠겼다. 업무입니다. 관측은 규정입니다. 그는 내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측용 쌍안경에 초점 조절 나사를 돌렸다. 그 나사가 딸깍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겹쳤다. 나는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 교대까지 3분. 이 3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갈릴 수 있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안전한 척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그날 침묵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보웨이 지도원은 갑자기 내 오른쪽 주머니를 가리켰다. 거기 뭐가 있지?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주머니에는 근무표를 작성할 때 쓰던 작은 연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풀어진 연필심 조각이 아직도 들어있었다. 나는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치 그 조각이 내가 아직 정상이라는 마지막 증거처럼. 나는 짧게 말했다. 연필입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꺼내봐. 나는 연필을 꺼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손바닥을 허벅지에 눌렀다. 비웨이 지도원은 연필을 한번 굴려보고는 다시 내 눈을 봤다. 연필로 뭘 적지? 그 질문은 연필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묻는 것이었다.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근무 기록을 적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웃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그 말이 내 등골을 따라 내려갔다. 그날 밤부터 나는 확실히 느꼈다.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내 동선을 기억하고 있었다. 초소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뒤꿈치에 시선이 붙는 느낌이 들었다. 식당에서 밥을 씹을 때도, 관측실에서 강을 바라볼 때도,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조차 벽 너머에서 누가 숨을 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감시의 방식은 아주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분대원들이 나에게 질문을 덜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아꼈다. 그건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분대장 동지가 찍히면 우리도 끝이다. 그 말이 그들의 침묵 속에 들어있었다. 나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새벽 교대 시간이 되어 분대원 한 명이 관측실로 들어왔다. 그는 내게 경매를 하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에게 짧게 물었다. 왜 그래?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분대장 동지. 밖에서 누가 분대장 동지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내 가슴이 싸늘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장 동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웨이부가 분대장 동지를 보러 온 거라고. 보러. 그 단어는 너무 부드러웠. 그래서 더 무서웠다. 보러 온다는 건 아직 죽이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아직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곧 확신이 생기면 그땐 끝이다. 그날 나는 초소 밖을 순찰하며 일부러 발자국을
여러 번 바꿨다.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경계등 아래서 멈추지 않았다. 기침조차 크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내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게 사람 사는 방식인가? 나는 강가의 얼음을 내려다봤다.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다. 틈은 늘 있다. 다만 그 틈을 찾는 순간 나는 사냥감이 된다. 그래서 나는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조용함 속에서 내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그리고 그 밤 보웨이브의 검문 손전등이 초소 안쪽까지 파고들었다. 빛이 내 얼굴 위에서 멈춘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나는 그냥 분대장이 아니다. 나는 이미 누군가의 기록 속에 들어갔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잠을 자는 게 아니었다. 잠깐씩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마치 누가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아서, 마치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어깨를 잡을 것 같아서. 북경 초소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하다. 조용한데도 사람을 미치게 한다. 바람 소리, 강물 소리, 철조망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발소리로 착각되기 때문이다. 나는 새벽 3시 50분, 교대 10분 전부터 이미 관측실에 앉아 있었다. 근무표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시간을 확인했다. Zero 트름 50-04 00 내 근무 04 00204 10 김건철의 자리였던 자리. 지금은 비어있는 빈 칸을 볼 때마다 내 속이 꺼졌다. 그때 통신병이 관측실 문을 두드렸다. 원래라면 관측실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새벽엔 더 그렇다. 그런데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다. 군대장 동지, 이거 봉투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부 열람 제한.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먼저 굳었다. 내부 열람 제한 서류는 보통 우리 같은 분대장이 만지면 안 되는 종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부러 내 손에 쥐어준 것이다. 마치 내가 보길 바라는 것처럼. 나는 봉투를 받으며 짧게 물었다. 누가 줬어? 통신병은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참부에서 내려온다고. 전달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라 더 무서웠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근무 교대 기록 수정 지시와 함께 작은 첨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이름이 여러 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줄에서 내 눈이 멈췄다. 김광철, 사상문제 의심, 연계자 조사 필요. 연계자라는 단어는 늘 두 번째 사람을 의미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주변을 태운다는 뜻이었다. 라는 문서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항목을 봤다. 교대 근무 10분 간격 유지, 특정 시간대 공백 발생 시 즉시 보고, 기록 삭제 금지, 기록 삭제 금지. 라는 순간 숨이 막혔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릿속까지 들여다본 것 같았다. 나는 한 번도 기록을 지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우고 싶었던 적은 있었다.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고 관측실 창문 너머로 강을 봤다. 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물 밑에서 무언가 시커멓게 움직이는 것만 같았을까? 그때였다. 관측실 아래쪽 서랍. 평소엔 잘 열지 않는 철제 서랍에서 낯선 소리가 났다. 딱 하고 무언가가 걸리는 소리. 나는 몸을 굳힌 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천조각과 함께 얇은 필름 봉투가 하나 있었다. 누군가가 몰래 숨겨놓은 것. 필름 봉투 안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군복을 입은 나, 그리고 내 옆에서 웃고 있는 한 사람. 김광철이었다. 문제는 사진의 배경이었다. 우리가 근무하는 초소가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국경선 경계 표지리하당 당가 금지구역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피가 얼어붙었다. 금지구역 촬영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 의도로 간주된다. 누군가 그 사진을 갖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틈은 10분이면 충분하다. 내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김광철이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는 그를 증거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감시가 아니다. 터치다.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는 순간 나는 이미 연계자다. 내가 이 사진을 숨기는 순간 나는 공범이다. 내가 이 사진을 신고하는 순간 김광철의 죽음을 내가 확인하는 꼴이 된다. 어느 쪽이든 끝이었다.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 그때
관측실 문이 다시 열렸다. 부의회의 지도원.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내 손을 먼저 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뭘 발견했나?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입술이 딱 달라붙었다.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이 얼어붙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거짓말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니. 진실을 말하면 더 빨리 죽지 않을까? 그는 내 앞에 서서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질문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었다. 나는 결국 아주 짧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회의 지도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얼굴이 그렇게 굳었지? 그 말이 내 심장을 찍었.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이미 분리되고 있다는 것. 조직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나 혼자만 다른 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 비회의 지도원은 내 옆으로 천천히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사진을 한 번 보고 다시 나를 봤다. 이거 네가 갖고 있었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분대장 동무, 지금부터는 네가 말하는 한마디가 네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은 협박이면서도 동시에 선택의 강요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선택해야 했다. 남아있으면 언젠가 내 분대원들까지 끌려간다. 그들의 신발 깔창까지 뒤져가며 연계자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전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이 더 잔인한가? 도망치는 것이 더 잔인한가? 내 목 안쪽에서 쓴맛이 올라왔다. 그때 내 머릿속에 파트 2에서 주머니에 넣었던 그 작은 연필심 조각이 떠올랐다. 아무 이유 없이 숨겨둔 것, 버리지 못한 것.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그게 내 엿잔리였다. 눈물도 기명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측실 한쪽에 난로 옆으로 걸어가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사진과 문서를 한 장씩 불 속에 넣었다. 불꽃이 종이를 먹어치웠다. 잉크 냄새가 파는 냄새로 바뀌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편해졌다. 보웨이 지도원은 그걸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확신했다.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분대원들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오늘부터 내 지시 외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분대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분대장 동지, 무슨 일입니까? 나는 단 3글자만 남겼다. 우린 끝났다. 그 순간 나는 조직 밖으로 밀려났다. 아직 몸은 군복 안에 있었지만 이미 나는 체제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서 숨기지 않았다. 사진과 문서가 재가 되어 떨어진 뒤 초소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불을 껐는데도 탄 냄새는 계속 남아있었다. 그 냄새는 종이 냄새가 아니라 내 선택의 냄새였다. 나는 그날부터 말수가 줄었다. 아니, 줄인 게 아니라 말을 잃었다. 분대장이라는 자리는 원래도 외로운 자리지만 그때의 고립은 다른 종류였다.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 분대원들은 내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고 상급자는 내 보고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 분대장은 이미 찍혔다. 분대장은 곧 사라진다. 비웨이브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썼다. 시간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는데 그게 더 끔찍하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채로 살아있는 시간. 그 사이 통신은 끊겼다. 초소의 무전기는 하루에 몇 번씩 치직 소리만 남겼고 사상학습 일정은 갑자기 늘었다. 내용은 같았다. 하지만 반복 횟수가 달라졌다. 마치 같은 말을 더 많이 주입하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연락이 끊겼다. 김광철이 사라진 뒤 나는 그의 가족에게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면서도 길 하나 건너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했다. 이동 제한은 점점 촘촘해졌다. 이제 초소 주변 마을로 내려가려면 이중 확인이 붙었다. 평행쯤을 보여주고 지문을 찍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까지 보고해야 했다. 나는 그 틈을 보았다. 이 정도면 누구도 몰래 움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나는 분대장이다. 공무는 나의 가면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근무표를 다시 펼쳤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 근무표를 읽는다는 거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정교하게 써. 틈이 없는 것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10분, 10분, 10분.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10분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10분조차도 보위부의 손안에 있을까? 그때였다.
내가 가장 믿던 사람. 내 바로 아래에 조장이 조용히 내 곁에 다가왔. 그는 늘 말이 적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국경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가 속삭였다. 분대장 동지. 내일 새벽 비웨이브가 분대장 동지를 따로 부른답니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따로 부른다. 그건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뜻이다. 분리조사, 격리, 연행.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짧게 물었다. 누가 말했지? 조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들었습니다. 보웨이브 쪽 사람이랑 얘기가 닿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식었다. 얘기가 닿았다. 국경 초소 조장이 보웨이브랑 얘기가 닿는다는 건 한 가지 뜻뿐이다. 그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내 편이 아니라 시스템의 손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말을 확신하게 했다. 트위스트는 그렇게 왔. 칼처럼 피도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나를 판다. 그건 책에서나 나오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현실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은 가까운 사람부터 팔았다. 나는 숨을 고른 뒤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끝이다. 아니,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 분대원들까지 끝이. 조장은 또 났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숨겨둔 것들이 있었다. 돈은 아니었다. 돈은 여기서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대신 국경에서만 통하는 것. 탄약고 열쇠 예비분, 근무표, 백지, 그리고 공식 보고용 도장. 금대장 도장은 국경에서 통행증보다 더 강했다. 공무수행이라는 글자 하나가 사람을 통과시킨다. 나는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나를 살릴까? 아니면 나를 더 깊게 죄인으로 만들까? 그때 초소 밖에서 경계등이 한 번 깜빡였다. 전기가 불안정한 날엔 종종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깜빡임이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틈은 전기가 흔들릴 때 생긴. 교대는 사람이 바뀔 때 생긴다. 그리고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식량은 많이 챙길 수 없었다. 들키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분대원들이 먹다 남긴 건빵 몇 개를 쓰레기 봉투 맨 아래에 넣었다. 훈련용 분대를 의류함에서 하나 빼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군복 안쪽에 얇은 지도 조각을 숨겼다. 지도는 정식 지급품이 아니다. 우리에겐 지도가 필요 없다. 위에서 정해준 길만 다니면 되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살아남으려면 길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내 길을 마지막으로. 나는 근무표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점.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의 암호였다. 내일 새벽 4시 00분, 교대 10분. 그 10분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나는 창문 밖 강을 바라봤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고 맞은편 불빛은 희미했다. 하지만 그 희미함이 이상하게도 나를 살렸다. 정말 10분이면 가능할까? 정말 내가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10분은커녕 한 걸음도 못 떼고 사라질까?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입술 안쪽에서 아주 작은 말이 새어나왔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내일 간다.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폭발이었다. 새벽 4시가 오기 전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숨만 붙어있는 공무였다. 살아있는 척하는 기록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춥지 않았다. 그런데 더 추웠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기가 너무 얇아서 누군가가 내 주변의 산소를 미리 빼앗아간 것처럼 숨이 가벼웠다. 초소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사람들이 잠든 게 아니라 잠든 척했다. 잠든 척해야 살아남는 밤이었으니까. 나는 교대 근무표를 다시 펼쳤다. 내가 만든 숫자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숫자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나갈 틈을 찾고 있었다. 04, 00, 204, 10, 10분. 그 10분이 되자 나는 관측실에서 나왔다. 군복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모자를 눌렀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군화를 조심스럽게 끌었다. 국경 초소에서 오래 있으면 한다. 철바닥을 밟는 각도, 삐걱이는 구간, 바람이 세게 들어오는 틈까지. 내가 그걸 아는 게 직업의 능력이었고 이제는 생존의 능력이었다. 그때 멀리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상 소집, 전원 위치 고정, 확성기, 처음
파트 1에서 들었던 그 쇳소리, 그 소리가 다시 울린 순간 나는 직감했. 시스템이 움직인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 국경 봉쇄. 그 단어는 방송에서 직접 나오지 않아도 느껴졌다. 검문등이 한꺼번에 켜지고 초소 외곽 철문이 잠겼다. 경계등의 각도가 바뀌었다. 빛이 강 쪽이 아니라 우리 초소 내부를 더 훑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날의 큰 진실은 사실 한문전에서 끝났다. 내가 불태운 문서와 사진은 우연히 흘러온 것이 아니었다. 그건 보위부가 던진 미끼였다. 김광철이 연행된 것도 단순한 사상 문제가 아니라 국경의 틈을 실제로 계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틈이 이미 한번 열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보위부 조사관이 흘리듯 말했던 단어를 떠올렸다. 틈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탈북자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탈북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려 했다. 북경 경비 초소 안에서 누군가가 교대 근무 10분을 이용해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체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이 되니까. 결함은 복제된다. 사람들은 결함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그들은 미쳐버릴 정도로 반응했다. 통신 차단, 근무지 통제, 야간 검문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에서 연계자를 만들어 공포를 퍼뜨리는 방식. 그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나는 복도를 걷다. 내 분대원들의 눈을 다시 봤다. 그 눈 속엔 이미 답이 있었다. 분대장 동지, 당신은 돌아오지 못한다. 그 말이 그들의 침묵 속에서 들렸다. 그때 조장이 나타났다. 핫치금에서 나를 팔았던 그 조장. 그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내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마치 행정 업무를 하듯 말했다. 분대장 동지, 보웨이브에서 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03이었다. 내 10분 중 3분이 이미 사라졌다.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토록 조용하게, 이토록 정확하게. 그들은 내 시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장을 바라봤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짧게 물었다. 김광철도 이렇게 갔나? 조장은 입술을 한번 핥고 말했다. 그 동무는 죄가 있었으니까. 그 한 문장이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을 부셨다. 나는 분대장이다. 사람을 지키는 게 임무였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람을 지키는 순간부터 죄가 된다. 내가 지키려 했던 분대원, 내가 지키려 했던 규정, 내가 지키려 했던 교대의 질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장치였다는. 나는 그날 확실히 알았다. 그게 내 동기의 중심이었다.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부서지는 것뿐이다. 나는 조장에게 말았다. 내가 간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또 깨달았다. 그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를 내줘야 살아남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군복 안쪽에 숨겨둔 분대장 도장을 손끝으로 만졌다. 공무. 그 글자가 내 유일한 문이었다. 나는 도장을 꺼내들고 조장에게 낮게 말했다. 그럼 먼저 근무기록부터 정리해야 한다. 상부지시다. 조장은 망설였다. 하지만 상부지시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절대적이었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안측실로 들어가 근무일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었다. 찢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종이를 입술로 눌렀다. 그리고 그 조각을 군복 안쪽에 넣었다. 그 페이지엔 김광철의 마지막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도 있었다. 그게 보위부가 찾는 진짜 핵심이었다. 그들은 탈북자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탈북이 가능했던 시간 자체를 증거로 만들려 했다. 즉, 점, 닷. 근무표, 교대 기록, 그리고 그 10분의 공백. 그 사실을 가진 사람이 사라지면 사건은 완성된다. 나를 사라지게 하면 그 10분은 범죄로 고정된다. 그리고 그 범죄는 더 큰 공포가 된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단순한 틈이 아니었다. 나는 국경의 결함이었다. 그래서 시스템은 나 하나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보웨이브의 지시는 더 강해졌다. 모든 이동 전면 금지, 통행증 전수검사, 초소박 철문이 완전히 잠겼다. 마치 나라 전체가 내 목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봤다. 맞은편 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 빛은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약속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증거 하나를 붙잡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더는 선택이 아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이동이다. 그리고 나는 조정에게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기다려. 내가 준비하고 간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지금부터 준비가 아니라 실행을 할 것이다. Zero for. 10이 지나고 나는 다시 초소로 돌아온 척했다. 교대가 끝난 듯, 보고가 끝난 듯 모든 것을 정상으로 보이게 했다. 국경에서 가장 안전한 위장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일부러 분대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검문이 많다. 건축 기록 철저히 남겨. 그 말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벽 너머의 귀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아직 충성한다. 나는 아직 규정 속에 있다. 거짓말은 이렇게 잘한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끝이다. 보웨이브는 지금 오라고 했다. 그건 곧 그들이 나를 분리수용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다. 분대장인 내가 한번 끌려가면 다시는 초소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통해 분대원, 소장, 콩신병, 심지어 식당 취사병까지 모두가 연계자가 된다. 그 공포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도 분대장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더럽게. 나는 국경 경비 초소에서 분대장으로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국경에는 공식보다 더 정확한 비공식이 있다. 브로커.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라고 배웠다. 인신매매꾼, 돈벌이꾼, 반역자. 그런 말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었다. 정말 넘어간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을 통해 움직였다는 걸. 나는 한 번도 브로커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 접촉 자체가 죽음이니까. 하지만 국경을 오래 지키다 보면 눈으로 배우게 된다. 어떤 날 밤에는 강가에 발자국이 남는다. 다음 날 아침에는 그 발자국이 사라져 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 사람은 우리 안에도 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이 내 마지막 줄이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일부러 취사장으로 갔다. 그곳은 냄새가 많아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취사병은 늘 가장 먼저 시장 정보를 듣는다. 식량을 구하러 나가야 하니까. 나는 국그릇을 들고 서서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 없나? 취사병은 잠깐 주변을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분대장 동지, 그런 말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눈을 깜박이지 않고 말했다. 나는 듣기만 할 거다. 그는 한숨처럼 속삭였다. 부시 쪽 장마당에서 뱀이 움직인답니다. 뱀. 국경에서는 브로커를 그렇게 불렀다. 뱀은 틈으로 들어가고 틈으로 빠져나온다. 그리고 잡히면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물어 죽인다. 내 입안이 바짝 말랐다.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취사병은 내 눈을 보지 못했다. 그는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녁 배급 물자 들어올 때 보급 창고 뒤편 연탄 더미 옆.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저녁이 되자 초소로 보급차가 들어왔다. 운전병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내밀었다. 도장, 확인, 수량 점검. 나는 그 모든 절차를 너무 익숙하게 처리했다. 익숙함은 안전했다. 그리고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손끝으로 시간을 느꼈다. 도장 한 번, 숨 한 번. 그리고 내가 사라질 준비. 나는 보급 절차가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걸었다. 가로등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연탄 더미 냄새, 석탄가루가 섞인 밭.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브로커를 봤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군인보다 더 침착했다. 눈빛이 날카롭고 몸이 가볍고 말이 짧았다. 그는 내 군복을 보자마자 단번에 내 직책을 읽었다. 분대장.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얼마면 되나? 그는 웃지 않았다. 돈으로 드는 줄 알아? 나는 그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브로커는 돈보다 정보를 먼저 먹는다. 그는 내 가까이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너 같은 놈은 비싸다. 위가 넘어가면 그 초소 전체가 뒤집힌다. 내 속이 싸늘해졌다. 그 말은 협박이면서도 사실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뒤집혀도 상관없다. 내가 사라져야 그 애들이 산. 처음으로 진심이 목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 문장을 말하면서 내 목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브로커는 잠시 내 얼굴을 읽더니 아주 짧게 말했다.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국경에서 조건은 늘 덫이다. 브로커가 두 얼굴임. 우리는 강가에서 잡히기도 전에 팔린다. 게다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도 안전하지 않다. 공안은 돈을 받고 다시 사람을 넘긴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하는 값이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조건? 그는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다. 첫째, 네가 가진 근무 교대 기록. 둘째,
네가 가진 근용 도장. 나는 숨이 멎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 핵심이 뭔지. 도장을 넘기면 나는 공식적으로 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도장을 넘기는 순간 브로커는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 도장 하나로 수십 명이 이동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위험을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주머니 속 도장을 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이걸 넘기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넘기지 않으면 나는 지금 밤에 끌려가 끝이다. 이 선택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나는 도장을 꺼내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는 잠깐 도장을 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내일 새벽. Zero term. 50. 교대 10분 전에 네가 먼저 빠져나와. 공무점검으로 위장. 그리고 강가. 북쪽 철망 끝. 돌무더기 아래. 신호는 2번 기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Zero term. 50. 그 시간은 내 몸이 이미 기억하는 시간이다. 교대 근무표의 시작정. 그리고 내 생존의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덧붙였. 근데 한 가지 더. 너 혼자만 움직여라. 누가 따라오면 넌 끝이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분대장이다.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여야 한다. 한 사람이 들키면 모두가 죽는다. 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 날 팔 수도 있지. 브로커는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한마디를 던졌다. 국경에서는 믿을 사람보다 믿을 틈이 중요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진짜처럼 들렸다. 나는 초소로 들어왔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군대원들에게 지시하고 서무를 하고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내 손은 조금 발랐다. 근무일지 마지막 칸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그건 누가 봐도 의미 없는 점이었다. 하지만 내겐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계획이 흔들리면 바로 폐기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초소 복도 끝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분대장 동지, 보웨이브에서 다시 찾습니다. 내 계획의 천전이 딱 하고 금이 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일 새벽 03, 50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 한다. 그날 밤 시간은 이상하게 느려졌다. 초수의 시계는 분명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내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모두가 너무 느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1초를 10초로 늘려놓은 것 같았다. 보웨이브에서 다시 찾는다는 말이 떨어졌을 때 나는 잠깐 웃을 뻔했다. 웃음이 아니라 절망이 입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분대장 동지, 빨리. 조장이 재촉했다. 그 조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을 안심시키고 안심하는 순간 목을 쬐는 방식. 나는 군복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았다. 내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게, 내 눈동자는 떨리지 않게.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정이다. 표정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보웨이브 조사실 앞 준바지 없는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해둔 자리처럼. 문이 열리자 담배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잉크 냄새, 눅눅한 종이 냄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공간의 냄새. BUA 지도원은 서류를 넘기며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군대장 동, 요즘 기록이 이상하더라. 기록. 나는 목 안쪽이 바짝 말랐다. 그들은 결국 기록으로 나를 잡는다. 내가 찢어 숨긴 그 페이지를 들킨 걸까? 아니면 내가 불태운 문서의 흔적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떤 점이 말입니까? BUA 지도원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김건철 동무. 그놈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 그 시간대의 교대 기록이 왜 이렇게 흐릿하지? 그는 내 앞에 근무일지 복사본을 밀어놓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썼던 글씨가 있었지만 어느 부분은 번져 있었다. 잉크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물을 묻힌 흔적처럼.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 번진 부분을 살짝 눌렀다. 그 순간 확신했다. 그들은 내가 기록을 조작했다고 믿고 있었다. 아니,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책임자였다. 나는 내 안쪽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차피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다. 미웨이 지도원은 낮게 말했다. 군대장 동, 너는 충성스러운 군인인가? 아니면 틈을 만든 놈인가? 틈. 그 단어가 내 가심을 찔렀다. 나는 그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지금 죽을 수는 없다. Zero term. 50이 남아있다. 나는 그 시간을 위해 지금은 살아있어야 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저는 지시대로 했습니다. 기록도 지시대로 남겼습니다. 보웨이 지도원은
내 대답을 들으며 펜을 굴렸다. 그 소리가 내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는 갑자기 말했다. 너 오늘 밤 격리조사할까? 격리. 그 두 글자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격리조사가 시작되면 나는 내일 새벽을 맞지 못한다. 그 순간 나는 끝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최대한 군인다운 목소리를 만들었다. 격리조사는 상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새벽 교대 책임자입니다. 나는 근무로 내 목을 지켰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근무가 더 중요하니까. 그 비틀린 질서를 나는 지금 이용해야 했다. 비웨이 지도원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웃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새벽 네 교대가 끝나고 다시 보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교대가 끝나고 다시 보자. 그 말은 곧 그들은 내일 새벽까지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가 가진 10분의 틈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조사실을 나오는 순간 손바닥이 젖어 있는 걸 느꼈다. 땀이 아니라 공포였다. 처소로 돌아오는 게 조장이 내 옆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걸었다. 그 자연스러움이 더 섬뜩했다. 분대장 동지, 괜찮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국경에서 거짓말은 공기처럼 필요하다. 밤이 깊어지자 검문이 더 잦아졌다. 손전등 빛이 침상 사이를 훑었고 군화 소리가 복도를 긁었다. 군대원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나는 그 틈에서 난 한 번 내 침상 밑을 확인했다. 거기에 준비해둔 건빵 몇 개. 공대 지도 조각. 조용히 손을 넣는데 손끝에 금속이 닿았다. 분대장, 도장. 나는 이미 브로커에게 넘겼어야 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지? 순간 등골이 얼었다. 나는 재빨리 꺼내 확인했다. 도장은 진짜였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브로커에게 진짜 도장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때 마지막 순간에 도장을 바꿔치기 했다. 즉실 서랍 속에 있던 훈련용 예비 도장을 준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아니, 내 몸이 먼저 움직였다. 완전히 믿지 마라. 국경에서 배운 마지막 규칙이 내 손을 움직인 것이다. 그 사실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브로커가 알아차리면 그는 나를 팔 것이다. 하지만 진짜 도장을 넘기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는 도장을 다시 깊숙이 숨기며 속으로 말했다. 내일 새벽 무조건 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0 to 40, 0 트름, 10, 0 트름, 30. 초소는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마침내 03, 45. 나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침상에서 일어났다. 손전등이 내 얼굴을 한번 훑었다. 나는 하품을 했다. 일부러 피곤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복도를 걸음. 나는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무서웠다. 0 트름, 48. 나는 담장 옆으로 붙어 경계등의 사각지대를 계산했다. 국경 경비 초소 분대장으로서 매일 하던 계산. 오늘은 그 계산이 내 생명이었다. 0 트름, 50. 내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대장 동지. 나는 멈췄다. 숨이 끊겼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조장이다. 그가 말했다. 어디 가십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대답 하나가 내 10분을 찢는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멀리 강 쪽에서 누군가 2번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캐. 신호. 내 시간이 시작됐다. 나는 짧게 말했다. 공무 점검이다. 그리고 달렸다. 나는 달렸다. 달리는 게 아니라 숨을 내던졌다. 0 트름, 50에서 송사, 00까지 나는 처소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어디가 삐걱이고 어디가 눈에 잘 띄고 어디가 바람에 소리를 숨길 수 있는지. 국경 경비 처소 분대장으로서 수년 동안 몸에 새겨진 동선이 오늘은 나를 살리는 지도가 되었다. 뒤에서 조장의 군화 소리가 따라왔다. 따.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박자였다. 분대장 동지, 멈춰.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철망 끝으로 향했다. 브로커가 말한 곳. 북쪽 철망 끝 돌무더기 아래. 그곳은 야간 경계등의 사각지대가 가장 길게 생기는 지점이었다. 원래는 위험한 구역이라 순찰을 꺼리는 곳. 바람이 강하고 발밑이 꺼질 듯 흔들리는 곳. 그리고 오늘 그 흔들림이 내 편이 되길 바랐다. 1차 내부 감시 탈출. 나는 군복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일부러 상체를 낮췄다. 숨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강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젖었다. 물 냄새, 얼음 냄새, 땅 속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흙 냄새. 내가 맡아본 냄새였다. 그 냄새는 매일 근무하던 냄새였다. 그런데 오늘은
살아있는 냄새였다. 철망 끝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먼저 나를 잡아당겼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빨리. 그 한마디 인간의 언어라기보다 생존의 소리 같았다. 2차 두만강. 그날 밤의 강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강이 소리를 숨길 때는 얼음이 얇을 때가 많다. 우리는 물 얕게 얼어붙은 구간을 택했다. 완전히 얼어붙은 곳이 아니라 얇은 얼음망 밑으로 물이 낮게 흐르는 곳. 발을 잘못 디디면 얼음이 갈라지고 소리와 함께 몸이 빠져든다. 환경은 수면 위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는 안개. 안개가 강 위에 깔려 있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숨도 안개에 섞여 사라졌다. 브로커는 손짓만 했다. 말을 하면 소리가 죽는다. 나는 몸을 바닥에 최대한 붙여 거의 기어가듯 움직였다.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인간처럼. 얼음 위에서 무릎이 먼저 닿았다. 차가움이 군복 천을 뚫고 피부를 찔렀다. 입술이 떨려서 이를 꽉 물었다. 여기서 소리 나면 끝이다. 여기서 깨지면 나는 물속이다. 내가 딛는 순간마다 얼음이 아주 작게 울었다. 똑. 그 소리가 내 뇌를 때렸다. 그때 뒤에서 외침이 터졌다. 거기 서라. 손전등 빛이 강 위를 갈랐다. 빛이 안개를 찢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브로커가 내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움직여. 나는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기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내 왼쪽 무릎 아래가 푹 꺼졌다. 얼음 밑에 물이 올라오며 내 다리를 삼켰다. 차가움이 아니라 칼이었다. 찰 속으로 들어오는 칼. 나는 비명을 삼켰다. 소리내면 죽는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잡아당겼다. 브로커가 아니라 내 분대원, 가장 어린 병사였다. 언제 따라왔는지 모를 그 아이가 젖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분대장 동지,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찢었다. 왜 따라왔어? 왜? 네가 여기 있어. 하지만 지금은 묻지 못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입술만 움직였다. 조용히 살아.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우리는 강을 넘어 중국 쪽 둑에 몸을 던졌다. 흙과 얼음이 섞인 땅바닥에 엎드리자 숨이 터져나왔다. 그 숨은 기쁨이 아니라 통증이었다. 폐가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3차 안전지점. 브로커는 우리를 숙적으로 끌고 갔다. 산기슭의 작은 폐창고. 멀리서 보면 버려진 돼지우리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안에는 집더미와 썩은 사료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는 그 속에 숨어 새벽을 버텼다. 그때야 나는 알았다. 도장 어디 있지? 브로커가 낮게 물었다. 그 순간 내 목이 잠겼다. 나는 진짜 도장을 주지 않았다. 브로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 눈빛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계산의 눈이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나를 속였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탈출에 성공했어도 아직 탈출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는 국경도 언어도 군복도 보호막이 아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인간을 판다. 브로커는 잠시 밖을 살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중국 쪽 발소리가 들렸다. 공안일 수도 있었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꺼냈다.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누군가의 손전등 빛이 창고 틈으로 스쳤다. 우리는 숨을 멈췄다. 도망쳤는데도 아직 쫓기고 있었다. 살았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젖은 군복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생각했다. 이게 자유인가? 아니면 더 큰 감옥의 시작인가? 그리고 집더미 속에서 왜 손이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한 가지 감각만 남아있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우리가 숨어있던 창고는 새벽이 오면서 더 차가워졌다. 밤의 공포가 사라지는 대신 아침의 현실이 들어왔다. 젖은 군복이 피부에 달라붙었고 다리는 얼음에 베인 듯 감각이 흐릿했다. 숨을 쉴 때마다 썩은 집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눈을 뜨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누군가의 군화 소리가 울렸다. 부웨이브 조사실의 잉크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아직도 나는 초소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브로커는 밖을 살피다 돌아와 아주 짧게 말했다. 낮에는 못 움직인다. 강까지 기다려. 그 말이 끝나자 창고 안은 다시 침묵이 됐다. 침묵 속에서 나는 옆을 봤다. 나를 따라온 그 어린 병사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입술이 파랬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든 얼굴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깨어있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애에게 물었다. 왜 따라왔어? 그 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분대장 동지 혼자 사라지면
우리도 다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눌렀다. 내가 도망친 이유가 정확히 그거였는데 그런데 결국 나는 그 애를 이 지옥으로 데려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정말로 처음으로 깨달았다. 탈북은 도망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지막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밤이 되자 다시 움직였다. 중국 땅은 생각보다 넓었고 생각보다 차가웠다. 낯선 말, 낯선 냄새, 낯선 빛. 도로 위로 지나가는 차량 불빛이 우리를 비추며 우리는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렸다. 사람의 눈을 피하며 또 사람에게 기대야만 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른다. 시간은 숫자가 아닌 공포의 층으로 쌓였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 지점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그중 제일 큰 건 내 안에 군인이었다. 군복은 이미 찢겨 있었고 계급도 의미가 없었다. 그 후의 길은 더 길었다. 서류, 대기, 또 이동. 그리고 어느 날 비행기 문이 열리며 한 줄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바람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을, 바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었다. 공항의 바닥은 너무 깨끗해져 내가 더 더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니, 쳐다볼 이유가 없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쳐다봤다.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내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하나원. 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또 다른 조사실이 떠올랐다. 교육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지만 내 귀에는 확인처럼 들렸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인지, 내가 위험하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는 것. 첫날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잠을 못 잤. 몸이 바닥을 찾았다. 딱딱한 나무판, 차가운 근육 담요, 철제 침상. 그 위에서만 내 몸은 안전했다. 그런데 이곳의 침대는 사람을 안아줬고 그 안아줌이 너무 낯설었다. 식당에서 흰쌀밥이 나왔을 때 나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멈췄다. 번대원들의 손목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옥수수밥을 삼키던 그 목구멍들, 남기면 문제된다고 말하던 내 목소리. 밥이 목에 걸렸다. 나는 억지로 삼켰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저쪽에 남은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한 번은 슈퍼마켓 견학을 갔다. 선반마다 과자가 쌓여 있었다. 색깔도, 냄새도, 글자도 전부 달랐다. 나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저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필요하면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허락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선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나는 몰랐다.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다. 꿈속에서 얼음이 갈라지고 차가운 물이 다리를 삼켰다. 나는 숨을 못 쉬며 깨어났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옆 침대의 탈북민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는 짧게 말했다. 여긴 안전해요. 안전. 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안전이라는 말이 내 몸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원을 나와 하나센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현재라는 곳에 발을 디뎠다. 상담사는 내게 물었다. 국경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뭐였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10분이에요. 교대 근무 10분. 그 틈.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10분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틈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사이에 생긴 아주 작은 빈칸. 그 빈칸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 손목시계를 본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내 몸이 시간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내가 매일 묻는 질문은 하나다.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어느 날 빗속에서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군복도 계급도 없는 얼굴, 조금 초췌하고 눈밑이 짙은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처음으로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나는 아직도 도망치고 있다. 그러나 이젠 잡히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도망친다. 그리고 내 안에는 아직도 작은 재가 남아있다. 초소 난로 속에서 타버린 종이의 재. 그 재는 사라지지 않고 내 가슴에 남아 조용히 말한다. 너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